네, 이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이라는 법령을 볼 거고요. 평생직업능력법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칭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이제 근로자보다도 조금 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고용보호법에서도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때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절 넘어와서요. 총칙이에요, 총칙. 목적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력 개발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뭐 산학협력도 수행하고요. 산학협력 체크가 돼서 산학협력 뒤에서 내용 다시 나올 거예요. 다만 산업과 뭐 어떤 이런 뭐 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직업력 개발 훈련을 해야 되는 걸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구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이 다시 나와요. 어쨌든. 뭐 사회경제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근데 이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봤어요? 노동경제학, 그 노동시장론에서 봤었죠. 뭐 어떻게 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WL 평면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있고 여기서 만나서 W0와 L0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용량과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요.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죠? P 곱하기 MPL 이걸 VMPL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모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MPL이 뭐였어요? MPL 한계 노동 생산성이었죠. 교육 훈련의 목적은 뭐였다? 인적 자본 이론에서 배웠던 교육 훈련의 목적 이 MPL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PL이 향상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럼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수요 곡선의 구성이 이건데 여기서 MPL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수요 곡선 자체도 상방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도 증가하고 고용량도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죠.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상황이라고요. 물론 이 인적 자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론도 있죠. 아니다. 이걸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비판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비판점일 뿐이고요. 기본적인 골자는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반 훈련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걸 골자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노동경제학, 노동시장론의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보면 정의요,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직업력 개발 훈련이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해서 뭐다? 결국에 MPL,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하는 사업들을 얘기하겠죠. 직업력 개발 훈련 시설, 직업력 개발 훈련을 시켜주는 시설을 말할 텐데 당연히 공공은 어디서 하는 거? 공공에서 하는 거. 지정은 뭐예요? 지정은 쉽게 말해서 민간에서 하는 건데 민간에서 하는 직업 전문 학교인데 이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거예요.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차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근로자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로자 한번 보세요. 근로자.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이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뭐 기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습 이렇게 어디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종료까지 보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근로자 개념의 실업자, 그러니까 여기가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이고 종료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실업자들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있는 사람까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해서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러니까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또 보호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있는 법이잖아요. 그쵸? 실업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겠어요? 이번에는 제외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근로자의 개념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범주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보면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한 이 고용된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만 뭔 달라요? 그 다음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실업 상태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그쵸?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들에서 근로자의 개념 정의를 할 때 어때요? 이 법의 목적과 법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서 근로자의 범주, 근로자의 개념 정의를 다 다르게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다. 기능대학, 폴리텍 대학 같은 게 대표적인 기능대학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공직업훈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 국가나 지자체나 혹은 공공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공공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 직업력개발 훈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공공단체가 정해져 있다고요. 누구냐면 보죠. 누구냐면 여기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산업인력공단이 출자한 법인, 학교법인 포함, 장애인고용공단,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왠지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렇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포함되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직업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이요. 직업력개발 훈련은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국민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직업력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되어야 된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하냐면 직업력개발 훈련은 국가 주도로 시행을 해야 된다. 국가 주도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해야 된다. 국가가 자율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이 직업력 개발 훈련 백날 해봐요. 잘 안 된다고요. 그렇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존중해줘야 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국가 주도적으로 이 표현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차별 없이 해야 된다 됐고요. 그다음에 직업력 개발 훈련은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 교육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칙에도 나오는데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요. 뭐 학교 교육은 무시하고 학교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산업 현장만 연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학교 교육, 산업 현장의 필요 이런 것들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뭐 학교 교육과 무관해서도 안 되고 산업 현장과 무관해서도 안 되죠. 어떤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것들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래 대상으로 하는 직업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돼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고령자, 장애인, 뭐 수급권자, 기초 수급권자, 그다음에 보훈, 그다음에 5.18, 그다음에 제대군인, 전용 예성자,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뭐 이제 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이제 계약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있죠. 파견 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그래도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는데 예전에는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그 제조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이제 정의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져가지고 문제가 뭐 모두 다 고르세요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엄하게는 안 나올 거거든요. 아주 엄하게는 안 나올 거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대해서 직업력 개발 훈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하겠구나 정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구나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직업력 개발 훈련의 구분 여긴 중요합니다. 여긴 중요해요. 첫 번째 목적에 따른 구분이 나옵니다. 목적. 이 직업력 개발 훈련을 왜 하는가? Y죠, Y. 왜 하는가?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전직시키기 위해서 한다.
why요, why. 왜 하는가?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양성, 향상, 전직 주고 다른 거 하나 주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방법에 따른 어떻게 시킬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집체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훈련이 있고요. 원격이 있고요. 혼합이 있습니다. how죠, how. 여긴 how. 어떻게 시킬 것인가. why와 how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여기다가 이걸 섞어서 내거나 여기다가 이걸 섞어서 내거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죠?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뭐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만약에 한 문제만 나온다고 하면 양성훈련은 뭐냐? 양성훈련 여기요. 양성.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양성이죠. 이 기초적인 기능과 지식과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양성된 사람에게 조금 더 고차원의 훈련을 시키는 게 향상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전직훈련이에요. 전직훈련. 그 다음에 집체훈련. 방법 중에서 집체훈련은 뭐냐? 모아서 하는 거. 모아서 하는 거. 현장이 아니라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 모아서 하는 거. 현장 훈련은 현장에서 이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면서 하는 거. 원격 훈련은 원거리에서 하는 거. 혼합 훈련은 이 세 가지 중에 일정 부분 섞은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실 수는 없어요. 모르실 수는 없고, 그렇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직업력 훈련의 대상 연령. 동그라미요, 15세, 18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정해서 다시 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훈련 계약, 훈련 계약. 양가로 1번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훈련 계약을 왜 체결하는 거 하니? 우리 이것도 이제 노동시장론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교육훈련, 인적자본 이론에서 얘기하는 교육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적 훈련과 기업 특수적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적 훈련과 기업 특수적 훈련이란 게 있었는데 일반적 훈련이 뭐예요? 내가 이 기업에서 엑셀 같은 거 배워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일반적 훈련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근로자가 어떤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내가 교육 훈련만 기업이 신나게 시켜줬더니 나 그만둘래 다른 데서 돈 더 많이 준대 이러면서 가버린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교육비를 날린 꼴이 되죠. 일종의. 그러니까 일반적 훈련의 경우에는 누가 훈련비를 주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부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 뭐 교육비 부담을 해줄 테니까 기업들이 교육비 부담 해줄 테니까 뭐 이제 가서 받아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특수적 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도 뭐 약간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요. 내가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 뭔가 근로자의 어떤 근로 제공을 일종의 강제하기를 원해요. 다만 이 강제라는 게 우리 근로기법 배웠잖아요. 강제근로 된다 안 된다? 강제근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직접적인 강제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이 근로자의 강제근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기업의 어떤 투자 행위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투자 행위도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은데 그것이 강제 근로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일종의 조정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훈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동그라미 훈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예요.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 강제근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강제근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내가 훈련 받은 기간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오겠죠. 5년 이내로 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가 지정한 업무에 종사해라도 내가 훈련비 이렇게 대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5년 이내로 하고 3배 초과할 수 없습니다. 됐고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쵸.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훈련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훈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순수하게 그냥 훈련 받은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가 훈련을 받았으면 그 일종의 근로 제공으로 본다. 근로 제공으로 본다와 훈련 기간으로 본다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근로 제공으로 보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이런 뭐 어떤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훈련 계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내에서 실시하되 그다음에 기준근로시간 외에 뭐 합의한 경우에는 외에도 실시할 수 있다. 됐고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양가로 2번 훈련수당 줄 수 있고요. 양가로 3번 재해위로금인데 훈련하다가도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훈련하다가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보면 그래서 재위로금 줘야 되는데 직업력개발 훈련 실시한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력개발 훈련을 받는 국민이 직업력개발 훈련 중 직업력개발 훈련으로 입은 재해를 입는 경우에 재위로금을 줘야 됩니다. 재위로금 주는데 문제는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여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해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또 보상을 해주면 중복적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중복 보상까지는 해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제외. 그리고 재해위로금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재해위로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근로기준법에서 평균 임금으로 산출하는 게 있고 통상 임금으로 산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균 임금 산출하는 거, 평균 임금의 기본적 취지가 뭐다? 사후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근로자의 생활 보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차 유급휴가 수당 이건 뭐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휴업수당,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같은 게 있었죠.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뭐 퇴직급여, 그다음에 감급의 제재 제한액 같은 것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산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 임금 최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출산 전 휴가 같은 경우, 출산 전 휴가 급여 같은 거 통상임금 산출하고, 해고 예고 수당, 그다음에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수당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근데 요건 중복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재해위로금이라는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갖다 쓴대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평균임금이겠어요? 통상임금이겠어요? 당연히 평균임금이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최고 보상금액, 기준금액 및 최저 보상금액을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상한, 하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보상금액에는 뭐 하한만 있다, 상한만 있다 이거 아니에요. 됐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봤어요. 지금 끝났어요. 보면 이제 제2절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력 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형태고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사업주에 대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사업주에 대한 형태. 시험 문제는요. 다음 중 그 뭐 평생 직업력 개발법상 그 국민의 자율적 직업력 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껴넣는 문제 혹은 거꾸로 사업주 등의 직업력 개발 훈련의 지원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여기를 껴넣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만 보세요. 아, 요것들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있겠구나. 그다음에 아, 요거는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세요.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직업육개발 훈련 교사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어쨌든 직업육개발 훈련에 대해서 어떤 일종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죠.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나 그 밖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육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시험 문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만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훈련은 양성, 향상, 교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봤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초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뭐였어요?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양성,
향상, 전직이 있었죠. 전직.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의 훈련 과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거까지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걸 넣어 놓겠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이게 아니죠. 이거는 기초, 그러니까 그 평생 직업력개발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이었고요. 이거는 직업력개발 훈련 교사와 관련된 훈련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와서요. 남녀고평법 조금만 볼게요. 남녀고평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요.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평등한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어떤 고용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겠죠, 당연히. 보면 그다음에 정의요, 정의. 법의 목적 한번 다시 보면 법의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평등한 기회와 보장을 대우하고 모성보호, 여성 고용 촉진, 남녀 고용 평등 실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의 목적으로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사 노동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거. 가사 노동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건 맞지만 굳이 남녀고평법에서 가져오는 법률은 아닌 거라는 거죠. 남녀고평법이란 기본적으로 뭐다? 어떤 여성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이지 가사 노동을 촉진시키고 가사 노동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을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나오면 틀린다. 그다음에 정의 보죠, 정의. 차별이요, 차별. 차별이 뭐예요? 차별이 차별이죠. 차별인데 차별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해드리면 어렵다기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차별이란 것은요. 같은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게 차별이에요. 뭐라고요? 같은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요. 보면 차별이란 근로자가 뭐 임신, 출산 같은 걸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동그라미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한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보면 첫 번째 거 앞에 나오는 게 여기 전단이요. 직접 차별입니다. 직접 차별. 그냥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접적으로 임금을 뭐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차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있죠. 동일한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했어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한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이게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군대와 관련된 어떤 경력사항들만 이제 뭐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성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간접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녀고평법을 보면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뭐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차별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간접차별. 그다음에 다만 간접차별, 그러니까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세신사 같은 거, 세신사. 아니 남성 목욕탕에 여성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 목욕탕에 가서 남성이 세신사로 일하는 거 이런 건 좀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죠. 특정성이.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임신, 출산, 수유,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경우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을 우대해 주는 조치예요. 네, 지금 차별이 존재하니까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 이제 성을 우대 조치해 줘야겠다. 요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러한 경우에는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실 거예요. 워낙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 그럼 성희롱이요. 성희롱이
반드시 상급자에 의해서 내려올 때만 직장인 성희롱 성립한다? 아니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 이런 경우에 포함해요. 그리고요. 뭐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만 성희롱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고요.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것도 성희롱이에요. 실제로 막 사례들 보면 그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뭐 특정 집단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진짜 대단한 사건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건들이 많고. 어쨌든 이게 궁금하신 분은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사례집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성립하는데. 그래서 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저 사람 나 쳐다봤어. 나 성적으로 굴욕감 느꼈어. 이런 경우에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그죠? 쳐다봤는데, 그죠? 그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물론 그 개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 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범주 역시도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 종료 시점이면 이 앞쪽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쪽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이 법에 남녀고평법이란 내용 안에 뭔가 약간 실업자들에 대한 보호 내용도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겠는데? 라고 이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모든 사업단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친족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전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에 대한 기본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걸 외우긴 좀 많아요. 외우긴 너무 많고 문제 정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고 국가나 고용노동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겠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2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요. 모집과 채용.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과 남녀고평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요. 근로기준법은 모집과 여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여기만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미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했다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남녀고평법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고 하니 여기 보면 모집과 채용, 즉 여기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모집과 채용이 되는 단계, 즉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모집과 채용, 모집 채용할 때 남녀 차별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용목희, 체중, 뭐 신체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과거에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항공사들 뭐 보면은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디 무슨 그런 뭐 있죠. 무슨 어디 지역 특산물과 관련해서 미인 대회 같은 거 참외 아가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대한다. 뭐 이런 식의 공고를 냈다가 문제가 된 적이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가 없는데도 요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요. 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뭐 말이 많았죠. 기내에서 막 이제 폭행 사건 발생하고 승무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뭐 그 어떤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뭐 용모, 뭐 키, 체중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제한될 소지가 있다. 됐고 임금이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줘야 된다. 당연하죠. 왜 같은 것을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하면 뭐라고요? 차별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 당연히 동일 임금을 줘야 되죠. 근데 애매하죠. 과연 이것과 A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A를 하는데 뭐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한 200 주고 남성은 한 150 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러면 차별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기업에서 뭐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 많지 않죠. 그러니까 A라는
것에 A라는 직무에 뭐 남성 근로자도 모아놓고 B라는 근로자의 직무에 여성 근로자도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서 이게 같은 직무냐, 같은 노동, 같은 동일 노동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같은 것인지 다른 수준인지를 따질 때 보면 기노책작으로 암기합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합니다.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노책작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무 단위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사업을 별개로 이 A 사업, B 사업 해서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차별 여부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당연히. 됐습니다. 당연히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외에 금품이나 복리후생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고요.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근로계획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 퇴직 조건으로 하는 거. 근데 예전에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유명한 국내 아주 큰 제약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였는데 이제 퇴직하셨을 때 퇴직 사유가 임신퇴직이었어요. 저 임신하셔가지고 임신퇴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일인데 요새는 많이 발생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나갈게요. 아마 이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